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 단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설명회를 또 들어오신 분들의 조금 약간의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도 드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소방 준비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예, 3분, 4분 계시고 5분 계시고 두 분은 한 번은 준비를 해보셨나요? 예, 이제 공부하는 기간은 약간 조금은 되고요. 예, 올해 시험 쳐보셨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과반수 이런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에 여러 가지 목적이 좀 있습니다. 설명의 목적은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희 학원에 좀 많이 와주십사, 이게 또 현실적인 목적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설명회로 들어왔을 때 얻어가는 정보들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봅니다. 일단 소방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소방 시험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매년이 아니지만 한 3년마다 계속해서 제도가 좀 바뀌거든요. 공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018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과목 자체를 국어하고 영어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 선택 과목 2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필수 과목이 되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학사회,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들도 시험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 시험이 이제 선택 과목이 소방학하고 소방학개론, 이게 법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3과목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300점이 됐고요. 얘네들은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조정 점수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2022년이 돼버리면은 2022년이 되면은 이 과목들 자체가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에서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회를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하고 학하고 법하고 이래서 총 500점 만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또다시 제도가 바뀝니다. 2023년에 제도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사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없어지는 대신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으로 대체를 하냐면은 가산점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겠죠. 자, 영어 같은 경우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검정제를 실시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지텔프나 안 그러면 토익이나 이런 것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합격을 하거나 그 점수를 얻게 되면은 더 이상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 기준을 만족했다. 이렇게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3급 한국사 시험을 치게 되면 합격하면은 또다시 이제 검정제를 패스했다고 해서 시험을 더 이상 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은 검정제를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순서가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기 시험을 치는 것은 어떤 걸 치게 되면 여기는 소방학이라는 거하고 소방학 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하고 거기에다가 공채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경력체험 같은 경우 구조, 구급 관련 학과 이런 쪽을 얘기하고요. 공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행정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행정법이 들어서 각각이 100점으로 해서 총 3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칩니다.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어떤 변동은 뭐가 있냐면요. 비율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22년까지는 필기 시험이 75%가 들어갔어요. 필기 시험이 75%가 들어가고 총 100% 중에서 체력 시험이 1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2개 합치면 90%죠. 면접이 10%가 들어갔습니다. 면접에 어떤 영향이 굉장히 적어졌는데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바뀌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필기시험 300점 만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50%의 비율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시험이라는 것이 또다시 2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면접이 얼마가 들어가면은 다시 25%가 들어갑니다. 결국 일단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체력과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센트를 보다 하더라도 필기시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5배수에서 2배수까지를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필기를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도 거의 많게는 50%, 적게는 한 20% 정도가 또다시 최종 합격은 못하는 수가 생기죠. 그걸 제가 이제 전략으로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학생 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일정한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목이 3과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300점 만점이라 하더라도 문항수 자체가 총 25문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당 4점이 됩니다. 100점, 100점, 100점 하면요. 한 문제가 들으면은 4점씩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4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한 문제의 차이인데, 이 75문항에서 이제 합격선에서는 아주 바글바글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증 시험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하고 달라요. 제가 옷을 조금만 벗을게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열이 좀 올라가지고요. 지금과 같은 공무원 시험은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시험입니다. 자,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수든 60점을, 어떤 시험이든 60점을 넘어버리면 모두 다 합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 기억을 요구하죠. 자격증 시험을 6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젊은 층에서 만약에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 하겠다. 길면 3개월, 짧으면 한 달. 이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어려운 거 빼고 뭐 빼고 나올 만한 거 주로 해서 그 자격증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 부여를 받아요.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하나라도 돼서 한 놈이라도 더, 한 1점이라도 더 얻어서 내가 더 좋은 등수를 가야지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갈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등을 안 돼서 우리한테 큰 어떤 뭔가 너 1등해서 너무 잘해서 너 좋은 데가 이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필기시험은 1차 패스밖에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점수를 받으면 뒤에 체력이라든지 면접에다가 좀 더 영향을 줘서 좋은 조건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체력에도 과락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에도 과락이 있습니다. 아무리 필기시험에서 300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력 과락이 되면 탈락입니다. 면접에서 이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 사람이 생각이 좀 안 좋네, 점수를 수음이 양가라고 해서 양가를 받아버리면 또다시 이 사람은 면접에서 과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상위 퍼센트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시험이 딱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여기에만 열중해서도 안 됩니다. 필기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7월 강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월이나 5월 이제 설명회 때보다는 어떻게 뽑고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오늘은 다 배제가 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7월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를 개강하는 것이 5월로 봅니다. 5월에 시작을 하는데 5월에 기초 기본 강의라는 기본 강의를 시작하고요.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3월부터는 기초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12개월을 잡죠. 2월 말까지 우리가 공부를 끝내야지만이 3월 초에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3, 4, 5, 6, 4개월이 늦어져서 7월에 시작해서 한 8개월 정도를 공부한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확률이 떨어진다면 방법은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노력의 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이 4개월 동안 또는 2개월 동안 누군가가 노력을 해온 시간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했던 분들의 어떤 시간들을 조금 더 할애해서 그만큼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은 따라잡으려면 한 12월 말까지는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을 치게 되면요, 뽑는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또는 이제 불합격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역대적으로 인원이 늘거나 줄다 하더라도 저희의 어떤 경쟁률은 보통 10대 1로 봅니다. 물론 이제 직렬에 따라서 뭐 구조가 다르고요, 공채가 다르고요, 여자 공채 다르고요, 구급 여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전체 인원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올해 시험을 쳤는데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늘었습니다. 한 900명, 1000명, 11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매년 10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끔 지금 이제 계획을 짜놨습니다. 이게 우리 소방 업무에 대한 종합 계획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우리는 소방 공무원을 5000명 증원을 하겠다. 이 말도 맥락이 같은 것들인데요. 증원을 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원래 정규적으로 정상적으로 퇴직해야 될 퇴직 인원 당연히 뽑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증원을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5,000명이라고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해서 평균적으로 1,000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는 증원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4,500명이 남았죠. 그러면 딱 4,500명 다 지키지는 않겠지만은 작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준비가 덜 됐어요. 소방청에서.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소방청이 좀 더 안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청장이 그 전에 뭐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어떤 개헌과 관련돼 있다 이래 돼가지고 청장이 이제 직무 배제가 되고 해임이 되고 대행이 들어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청의 어떤 내년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걸 시작을 하는데 내년에는 증원이 아마 적어도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뽑은 인원이 거의 3,000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많으면은 4,000명. 왜냐면 4,000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 퇴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인원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많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인원이 많으면요. 우리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안 그러면 도전하는 수험생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3,000명이라 했다고 그러면 올해 28,000명 정도, 28,000명 정도가 시험을 쳤었는데 그 시험을 치면은 이제 9대1이 좀 더 넘고 10대1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10대1이나 9대1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의미 있는 숫자는 학원 측에서 좋은 거죠. 준비하는 애들가 2만 명에서 28,000명이 늘었어? 그럼 학원에서 애들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겠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원, 내가 뽑는 인원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실력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실강으로 오게 되는 거하고 인강에 오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다르지 않잖아. 또 아니 실강에서 노량진에 하는 일타 강사 들으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성인이든 우리가 어린이 50대가 넘었던 40대가 넘었던 우리가 뭐 지천명이든 안 그러면 이립이든 다 어떤 능력이나 그걸 다 한다 하더라도 혼자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은 모릅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라는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 때 와가지고는요,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인터넷 강의라고 인터넷에서는 애들이 계속해서 수험생들이 많지만은 수업을 할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실강으로 와라. 왜? 앞에 있어야지 뭔가를 바꿔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끌어가 주는데 내가 인강에서는 내용밖에 전달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적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 근데 올 수 있으면 와라는 얘기는 결국 인근에 있거나 안 그러면은 그 정도의 노력은 감안하겠다. 이 정도의 시간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게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1타, 2타에 대한 얘기들은 뭐 무의미하기 때문에 별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올해 시험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시험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제도에서는요. 제가 아까 2022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소방시험에는요 5년 주기를 또는 4년 주기로 미친 애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미친 애가 나타나는 게 2018년도부터입니다. 2018년도 전반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기란 표현은 이때밖에 안 써요. 2017년하고 2018년을 썼는데 2018년이라는 해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소방 인원을 갑자기 많이 뽑게 됐어요. 갑자기 인원이 그전 한 1,000명, 1,500을 뽑다가 5,000명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뽑았는데 애들이 과락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과락이 40점이거든요. 40점을 못 받은 소방학 계룡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뽑아야 될 인원에서 2,000명을 못 뽑았어요. 거기도 특히나 구조하고 구급에서. 야 어떡하냐? 계획은 다 잡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면 놓쳐야지.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가 생겨요. 2018년도 하반기에서 굉장히 문제를 쉽게 냅니다. 이때부터는 야 너네 2018년도까지는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 문제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사들은 아이들을 한 10명, 15명 쫙 깔아놓고 야 1번 문제 기억해와 2번 문제 기억해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복기를 시켰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전에 해하고 문제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들 과락이 엄청 생겼어요.
그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공개 시험을 해라. 모든 문제를 다 오픈해라. 시험 치고 나서. 그래서 하반기부터 공개가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문화에 갑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가 어렵다고 울고 불고 난리나 해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1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때부터는 아마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원은 못 뽑지는 않았어요. 인원은 다 뽑았어요. 점수대가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2023년에 아까 제도가 바뀌면서 23년, 24년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쫙 올라갑니다. 합격선이. 예를 들어서 원래 300점 만점이라면 2022년이라고 그 기준을 잡으면은 한 230, 40 정도가 합격선이었는데 여기부터는 260점대로 올라갑니다. 2024년에 가면은 272점대까지 올라갑니다. 272점대라고 그러면은 세 과목을 통틀어서 28점 정도, 7개 정도를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목당 2개 이상 틀려버리면 이건 또 탈락이에요. 필기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2025년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2025년. 근데 문제가 어려워진 게 결이 다르게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은 우와, 소방학교는 법규 너무 어렵다. 많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2240점대로 합격선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올해 26년이 여기가 이제 최고의 역대 난이도로 나타납니다. 합격선이 어떻게 하면 부산 같은 경우 200점대요. 200점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 192점이요. 300점 만점에. 300점 만점에 200점 192점은 헐, 야 이거 나도 어떻게 하면 합격하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시생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소방이라는 준비를 생각하지 않다가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을 딱 보고 나니까 합격선만 딱 다 공개가 되어 보니까 점수대가 제일 낮아. 야 이거다. 그래 옛날에 우리 형한테 들어보니까 소방이 제일 쉽다고 그랬어. 아 그래 여기는 쉽고 점수도 낮네. 이런 아이들 한 10%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왜 이런 점수대가 나오게 됐냐면요.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게 이론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지엽적이라고 해서 이걸 한 번도 보지도 못할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복합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하나의 내용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개 이상의 이론을 알아야지만 이걸 다 섞어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문제에 1분 안에 풀어야지만 75분 동안 75문항을 푸는데 이걸 문제를 다 푸는 아이들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문제는 4, 5분이 걸려야 되고 어떤 문제는 아예 난 접근도 못하겠다 버려야 되고 이런 판단까지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또 다시 보세요. 합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떤 친구들이냐? 장수생이냐? 지식이 많은 애들이냐? 아닙니다. 올해 딱 특징이 또 뭐냐면 초시생이 훨씬 많이 붙었어요. 초시생이 한 60, 70% 붙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왜? 이 아이들은 겁이 없어요. 어차피 이래 어려운데 내가 모르는데 뭐 그래 이건 찍고 넘어가고 찍고 내가 아는 것만 풀어. 아는 것만 푸니까 합격을 했더래요. 근데 1년, 2년, 3년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거는 진짜 올해는 무조건 돼야 돼. 이거 아니면 애들 농담 삼아. 나 이거 안 되면 진짜 광안리 바닷가 갈 거야. 뭐 서울에서는 한강다리 갈 거야.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이면 어떤 느낌이 하나? 올해도 아니구나.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겁이 확 나죠. 그 심리적으로 약해져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나의 공부했던 1년, 2년, 3년이 쫙 파노라마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의 실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겁 없이 쳤던 초생이 더 많이 붙은 거예요. 이건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증언이에요. 증언이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했던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올해 시험은 멘탈 싸움이었구나. 특히나 지식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물론 지식이 더 좋은 사람도 붙은 사람도 있죠. 월등히 점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설비기사나 소방 관련학과가 유리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방 관련학과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올해 시험의 특징들입니다. 자, 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겁을 주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같은 어떤 학원에 강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가 이랬으니까 기출문제 정도는 수준을 딱 하면 돼.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변해가는 시험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해야 되고요. 조금 더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 것을 우리는 이론이든 안 그런 문제든 계속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월말고사를 치거나 주간 테스트를 치거나 안 그러면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요. 절대 문제를 쉽게 안 냅니다. 문제를 무조건 어렵게 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 저 이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모의고사를 왜 내니? 지금이 2월도 아니고 2월 정도가 되면은 너희가 이 정도 성적이면 저 정도 성적이 나올 거야 예측을 하겠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후드로 패는 시기야. 무조건 당하고 무조건 틀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돼. 나는 왜 틀렸지? 나는 무슨 공부를 안 했지? 그럼 나는 이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지? 준비할 기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이론, 지엽적인 이야기, 뭐 복합적인 거,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걸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시기가 지금부터 해서 아마 11월, 12월까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부터 올해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보신 분들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소방학개론이라는 과목 자체는요. 크게 4개 파트 또는 5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큰 틀에서는 대분류로는 연소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이론이 있고 거기다가 소방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면은 연소 이론, 화재 이론, 그 다음에 소방 이론, 소화 이론 안에서 소화 설비를, 소방 시설을 따로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이론이라는 것이 소방 조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 올해 문제의 특징이 재난관리 문제의 출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2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5문제가 출제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나왔던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것까지 나와야 돼? 이럴 수 있는 것이 3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첫 페이지에 나오죠. 첫 페이지부터 그냥 후드려 맞고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큰일 났다. 재난만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빵 맞고 난 다음에 뒤집고 딱 들어가면은 뒤에 딱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림이 막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하는데 그림이 무슨 내용이냐, 그림은 뭐냐라고 물어본 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이 그림은 무슨 설비지? 이 그림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게 옛날 방식인데 그림을 내두고 거기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박아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알고 그 아이의 어떤 용도 안 그러면 원리 이걸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내주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얘가 의미하는 거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및 화학 반응식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3문제가 전부 다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섞어놨습니다. 근데 섞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공식을 외웠는데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몇 개를 덧붙여 놨거든요. 그럼 그 덧붙인 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계산 문제고요.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하는 설비 기사가 이 간격을 어떻게 맞추고 작동할 때 이게 작동이면 저거 작동되게 연결해 놓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책으로만 따지더라도 전체된 내용이 한 300페이지가 됩니다. 그 300페이지에서 그 전까지는 정의 정도만 나왔다가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 걸 가지고 원리를 하나 또 적용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자,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 이상 선생님 내년은 어떨까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많겠죠. 선생님 이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일단은 이것보다 어려워질 수는 없다. 어려워진다는 표현이 다양하겠지만은 이번 시험은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걸 계속 가다가 보면 이 시험의 의미가 없어진다. 근데 이때 만드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지켜갈 거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 문제에서 찍고 가는 문제는 없다. 있어도 2문제밖에 안 된다. 그건 문항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정도 얘기는 해드립니다.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라고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재난관리라는 건 시험 범위 안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이 뭐냐고 되어 있냐면은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대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법이 만들어지면 법률이 있고요.
그 안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그 밑에 행정안전부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령을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에서 따로 빠져나오는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규칙 외에 따로 빠져나오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칙은 보다시피 긴급구조 대응활동하고 현장지휘라는 소방, 긴급구조 지휘대 또는 긴급구조 통제단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한 4개를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책 또는 어떤 책이고 이런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라는 것을 나타낸 책이 없습니다. 이건 이 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나마 만약에 이건 뭐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알았다면 맞출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인데 3번은 통합지휘조정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딱 3개가 있습니다. 요 3가지. 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걸 찾든 옳지 않은 걸 찾든 옳지 않은 걸 만들어야지 문제가 성립합니다. 안 그러면 모두 맞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게 긴급구조지휘대의 역할입니다. 그럼 저는 이랬습니다. 제가 맞췄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역할을 문제도 내기도 하고 긴급구조지휘대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혹여나 그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였다면 나는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긴급구조지휘대 역할을 걸 아는데? 라고 그러면 답은 적을 수는 있었겠다. 이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걸 제가 맞췄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가지고 내용을 공부해서 맞춘 친구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올해는 어떻게든 또 대변 또 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제시가 5제곱미터, 127도, 100초, 그 다음에 총 복사 에너지랑 뭐 쭉쭉 가고 흑채 나오고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흑세 복차 에너지 하는 거 E는 시그마 T 4성 이 문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었을 거예요. 왜? 이 T라는 것이 절대온도의 4제곱, 절대온도거든요. 여기는 127도로 보게 되면 절대온도는 273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기 쉽도록 일부러 127도를 쓴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가 하면 400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시그마랑은 여기는 상수를 쓰기 때문에 이거 쓰고 요거 쓰고 나면 계산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4를 제곱하면 16이고 4를 또 세제곱하면 64고 4를 4제곱하면 250. 이건 우리처럼 암기를 하거나 잘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애들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 마이너스 8하고 곱하죠. 그래가 계산을 탁 다 하고 나는데 나왔네 답을 탁 찍어 틀려버립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5제곱미터하고 100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공식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흑채 복사 에너지에서 공식에서는 저 100초하고 5제곱미터 안 써요. 그걸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파악하는 친구들은 야 창고에서 5제곱미터라는 애가 온도가 이 정도 됐고 100초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여기 총 복사 에너지는 얼마냐? 그러면 원래 이놈들은 1초 동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100초니까 100을 더 곱해야 되겠지? 원래 얘는 1제곱미터당 나오는 에너지니까 5제곱미터당 5를 더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 곱해가지고 계산해내야 돼요.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방법은 이건데 문제는 이걸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립니다. 그 단순히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1분 이내에 풀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데만 일단은 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암산해가지고 2의 세제곱, 4제곱은 256이고 동그라미가 세제곱이니까 6개니까 10의 8승이고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과적으로 발달을 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에 익숙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당황을 하죠. 일단 계산 문제는 넘깁니다. 그래서 넘기는 애들이 많았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화학반응식 문제입니다. 이 화학반응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반응식이라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엄청 복잡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채소 산소 농도라는 것은 원래 이미 출제가 다 된 내용이에요.
이 출제가 된 내용이 원래 계산하는 방식은 최소 산소 농도는 산소의 몰수에다가 연소 하한계를 곱해라 이래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연소 하한계를 제시해서 그냥 우리 화학반이 써서 계산하면 됐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하한계를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 2025년 하한계를 외웠어야 되는 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교재든 펜테인의 연소 하한계가 제시된 게 없습니다. 어떤 교재든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이. 왜? 이건 일종의 자주 쓰는 가스들에서 연소 하한계하고 상한계는 실험을 통해서 구해요. 25도씨 일기압에서.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그걸 외우게 시켰는데 아이들 죽자고입니다. 저도 외우게 시켰어요. 메테인은 매우 15. 왜? 메테인은 5에서 15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펜테인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멘붕이 딱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외워서 하는 게. 2025년에 나왔던 존스의 하한계식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존스의 식이 있습니다. 이게 0.5 곱하기 그 다음에 CST라고 해서 화학양론 조성비를 유형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화학양론 조성비를 구해서 0.5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 산소의 몰수를 찾아서 곱하고, 이것도 계산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해도 계산이 잘 안 돼. 왜? 너무 숫자가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 이게 계산은 소수점이 막 나와야 되는데. 힌트는 여기에요. 각 단계의 계산 결과는 모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여기서 구해 나온 숫자가 아마 1. 얼마 나옵니다. 그럼 1 아니면 2예요. 얘는 너무 심플하게 나와요. 하한계는. 이거는 조금 공부하면 다 알거든요. 펜테인 같은 경우는 산소 O2 앞에 있는 값 자체가 8이에요. 8.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는데 시험은 시험이야. 대가리를 굴릴 수밖에 없어. 연소 하한계는 찾을 수 있지 않았겠니? 8이라고? 네. 그러면 여기서 반올림한 1 아니면 2 아니면 0인데 곱하면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 알겠니? 8에다가 이 정수를 곱해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8밖에 없잖아. 알고 보면 환장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문제 풀어요? 그렇게 풀라고 제시되어 있잖아. 연소 하한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이거 쓰는 논문 없습니다. 산소 농도가 100% 넘는 게 됐어요. 산소 농도 88이면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공부한 친구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으면 50% 확률이고, 여기부터 먼저 개했으면 100% 확률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봤으면. 그래서 뭐라 했냐. 시험 문제는 단서를 내줄 때가 있다. 단 이렇게. 왜 내줄까? 왜 시험 문제에 단 이런 걸 내줄까? 시험 출제자의 입장을 생각해봐. 문제를 참 만들었어. 그런 다음 자기가 다 계산하고, 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야, 이거 없으면 문제가 문제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문제를 다시 만들긴 그렇고, 뒤에 가로치는 거야. 단.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요렇게 하세요. 근데 요거 안 보고 계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네요. 그래프 해석 문제 잠깐만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대라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부분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중성대가 뭐냐? 중성대가 이렇게 몇 개를 외우는 사람들은 못 찾아요. 예. 지금 A라는 게 중성대인데 이 그래프를 내주고 여기서 변화를 줍니다. 이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니? 저게 변화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서 이 기억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수를 줄 때는 어떤 결과의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제가 뭐라면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거나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문제도 많죠. A가 B가 어떻게 되고 A가 어디로 외출되고 저래 되고 A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고 뭘 개방하면 어떻게 되고 사실 하나하나 내용은 강의할 때 다 이야기하고 교재에 다 있어요. 똑같지가 않을 뿐이죠. 똑같은 글자가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 제시 문제입니다. 다 아는 그림입니다. 왜
웬만한 교수들 어떤 교재에 전부 다 이런 개통도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엇을 막 박아 놓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얘가 뭔지도 아는 아이까지도 나타나요. 거기서 끝나면 좋죠. 기억은 뭐냐, 니은은 뭐냐, 디귿은 뭐냐, 이름들을 탁탁탁. 니은을 알면 무슨 밸브다, 저기 선택 밸브다, 기억이 어디 있냐, 기억을 맞추니까 여기는 어디 집합권에서 얘는 무슨 한쪽으로 가는 밸브네, 뭐 안 그러면 체크 밸브네, 뭐 이쪽에서는 얘네들 뭐냐, 얘는 기동 용기네. 이걸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얘를 물어보지 않죠.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얘가 무엇 때문에 있고, 얘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역할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그림만 기억을 해서는 문제를 또 못 풀게 되는 거죠. 화재안전 기준 문제입니다. 화재안전 기준은 보통 소방시설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소화설비 중에서 스프링클러는 화재안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 저게 돼 있다. 그런 걸 한다는 걸 이 출제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보면은 재현설비 중에서도 특별피난 계단실에 부속실에 있는 재현설비를 물어봅니다. 이거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들이 수동으로 조작할 때 이와 연동하는 장치의 작동.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각자의 역할들이나 어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화재안전기준에 딱 3개가 나와 있습니다. 4개가 나와 있어요. 4개가 나와 있는 데서 글자를 한두 개를 바꿉니다. 글자를 바꿔서 틀리게 만들어요. 뭐냐? 지금처럼 나와 있는 전층의 배출댐퍼 개폐기 개방, 전층의 재현교육에는 급기 댐퍼의 개방에서 요 놈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을까요? 뭐로 바꿨을까요? 전층이 아니라 해당 층이요. 근데 원리나 이런 작동 원리를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전층이 개방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층에서 빼내기만 빼내라. 전층에서는 공기만 계속 불어넣어라. 뭐 이게 있긴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소방학 개론이었습니다. 법규가 만만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만만하던 표현 아니죠. 할만했다 표현했습니다. 기존에는 법규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못해도 92점, 잘하는 애들은 96점, 뭐 100점도 나오기도 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6가지 법률을 공부합니다. 소방기본법, 화재조사법, 시설법, 그리고 예방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6개의 법률에는 하위 법령이라고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총 18가지의 법의 법령을 배워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잘 맞출 거야, 다 할 수 있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은 기억에 의해서 단어만 많이 외우고 두 문자만 많이 외우면 점수 잘 따던 시대가 바로 2025년까지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 법령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의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법에서 이거 따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가 무지막지하게 깁니다. 시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지가 있으면 보통 문제가 짧은 것은 왼쪽에 3문제, 오른쪽에 3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길다 싶으면 왼쪽에 2문제, 오른쪽에 2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를 탁 펼치니까 왼쪽에 1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1문제가 있습니다. 1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장의 길이가 3문제의 문장의 길이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문장을 안 읽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면 하나하나씩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마음은 초조해요. 시간은 흘러가고 안 보고 넘어가면 또 실수할까지 꼼꼼하게 다 봅니다. 한참 가서 4번 정도나 3번 정도 가는데 너무 뻔한 게 문제 답이 틀린 게 나와요. 답 체커가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벌써 시간은 2분이 넘어서 흘러갑니다. 쉬운 문제라고 제시한 것은 이런 식으로 던져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죠. 그래서 그건 기술을 부려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요. 복합 문제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기본법이면 기본법 안에서만 나왔어요. 시설법이라고 하는 시설법 안에서만 나왔어요. 근데 랜덤으로 섞습니다. 기본법, 시설법, 예방법 3개의 법률상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안에는 기본법 내용, 안 그러면은 시설법 내용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을 여러 군데를 머릿속에서 막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숫자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박스 문제가 나와가지고 퉁퉁퉁인데 하나하나 알아요. 보통은 네 개 정도, 5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한 2개 찾으면 기억은 맞고, 기억이 이러면 답이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이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숫자들의 모두 합은 얼마냐? 그 숫자들 중에서 틀린 건 몇 개냐? 그럼 하나라도 모르면은 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썼다는 거죠.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하려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소방법규 1번 문제입니다. 기본법에 대해서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특별관리시설물, 이 4개가 각각 법마다 있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대상물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은 정의에 나와져 있고, 소방안전 대상물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물으냐? 벤다이어 그림을 물습니다. 그럼 애들은 첫 번째 했던 얘기, 아이들 했던, 선생님 벤다이어 그림 뭐예요? 닌 중학교도 안 나왔나 이 새끼야.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포함관계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빵 터집니다. 무슨 문제지 이게? 어떤 식이,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그거만 끝나면 되는데 선지가 굉장히 긴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전처럼 어떤 법을 얘기하던 기본법상, 시설법상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방 관련 법령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법에서 나온지 문제에서 제시가 안 돼요. 문제 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소방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봐요.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는 이제는 예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장이 PPT만 해도 벌써 6줄, 7줄 넘어갑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거든요. 계속. 1회, 2회도 봐야 되고, 누가 하는지도 다 봐야 되고, 몇 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3번까지 또 예방법이 또 나와. 그러면은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서 뭐 조시설도 보고, 그리고 누가 하는지 또 보고, 며칠도 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4번에 답이 나와. 4번에 보면은 의무 보수경은 2년마다 받아야 되고, 처음에 6개월,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요걸 장난을 친 거야. 이거 모르는 친구 없습니다. 이거 틀려오지 않아요. 맞췄는데 앞에서 시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맞추고도 황당한 거예요. 복합 문제요. 매년 벌금이라는 게 벌칙형이 나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 저거 나올 것 같아 찍기도 합니다. 올해도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법, 시설법, 조사법상 300만 원. 3개의 법에 있는 법이 다 안에 때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억년, 디귿리얼 막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한쪽에만 벌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벌칙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 나왔던 문제, 날짜 문제, 박스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신고 사례에 있습니다. 가나다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합을 구하게 되면은 A부터 요게 30일 찾아야 되고요. B 같은 경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찾아야 됩니다. 찾고 난 다음에 이게 한두 개가 라도 있고 마도 있고 그 다음 바까지 있습니다. 최소한 6개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다 외웁니다. 근데 사실은 한 3개, 4개 하다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를 합쳐야 되니까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개인가 묻는 문제예요. 몇 개인가를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리 하면 우리 속어법을 씁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 니은 있는 거 빼고 기억이 있는 거 잡고 그럼 2개로 합치게 돼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리, 미음, 아무리 많아도 한 2개 들어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올해 기술자 나올 것 같아. 열심히 좀 공부해둬야 돼. 해준 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사 몇 년 이상 이건 다 했단 말이에요. 5년 이상, 기술사 몇 년 다 했거든요. 그 포함관계를 보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 저 행정학과 학사는 안 했는데요. 어떡할 거야. 또 찍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결국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자, 너무 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겁을 줄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꼬실 필요도 없죠.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희는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어떻게 준비해가겠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설명할 때 야 소방공무원 좋으니까 해봐 이렇게 북돋겨주는 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 또는 아니면 학원들 자체가 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는 안 하는 소방공무원 준비하기 싫어놔야 된다. 야 해봐 죽여준다니까. 너 소방공무원 되면 어떻게 되고. 제가 그래서 걔가 만약에 소방공무원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무슨 걔한테 인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선택은 여러분들 하십니다. 하고 말고는 결정을 하시고요. 다만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와서 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만 잘 지키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걸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년에 되든 1년에 되든 6개월에는 그건 모릅니다. 능력이나 노력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확률은 확실하게 높아집니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을 준비할 때는 4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4요소라고 얘기했네요. 전략, 전술, 기술, 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요. 아까 이 단계라는 것은 1개월, 2개월 이게 아닙니다. 저희 소방학교는 준비하고 법규 준비 이 단계 아니에요. 필기 단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체력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면접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일단은 모든 학생들이 필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특히 초시생들이요. 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니 1차 필기도 안 했는데 체력을 뭐 벌써 준비해. 1차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차도 안 되는데 뭐 벌써 그 면접 준비해. 그러면 1차가 됐는데 면접이 됐는데 체력이 안 되고 면접이 안 되면 결국은 소방공무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경험은 했지 않나? 준비도 안 되고 그냥 경험을 하려고 8개월, 6개월, 1년을 보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차피 최종 합격이 안 될 것 같으면요, 필기에서 떨어지셔야 돼요. 그럼 명확하게 선택을 합니다. 아, 나는 필기도 안 되니까 소방공무원 준비 안 되겠다. 딴 길 찾아가. 야, 내가 필기 공부도 안 됐는데, 근데 필기 공부를 이렇게 쌌네. 나 다시 재도전. 그러면 3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필기 합격을 하고, 체력 준비하고, 면접 가고 하면은 다시 준비하면 딱 요 시기에 시작이에요. 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되거든. 혹시 모르니까. 점수가 모르니까. 그러면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뭐라도 준비를 계속 6월 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반쯤 이제 흔히 말해서 정신줄 놓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딱 와 보니까 애들이 진도가 빡 나오고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떨어질 것 같으면요, 체중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그냥 필기에서 떨어지세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나타난다니까. 다시 하냐 안 하냐 하면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계획 잡고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계획을 짜가는 거죠. 체력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원래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헬스하는 친구, 안 그러면은 뭐 스포츠 또는 안 그러면 운동선수로 지낸 친구, 군에서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 군대에 있던 친구들 많이 있어요. 원래 운동을 안 하던 친구들은 제가 뭐부터 시키냐면 러닝부터 시킵니다. 러닝을 해라. 러닝은 뭐하러 하냐. 일단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군살을 빼라. 지방은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지방부터 빼라. 그리고 두 번째, 근력을 키워라. 근력을 키울 때 헬스에서 막 어깨 이래도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하체만 키운다. 하체 키우는 방법, 러닝도 되겠지만은 스쿼트, 집에서 스쿼트 매일 50개씩 하고 자라. 첫날에 허벅지가 뻐근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 다음날 또 50개 해라. 그 다음날 또 50개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책가방 들고 해라. 그래서 하체만 키우면 된다. 이걸 조금씩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결국에는 탈락합니다. 남자들, 남자 공채 잘 들으셔야 돼요. 필기 합격가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50점이 넘어갔다. 필기에 문 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1등은 만약에 250점이고 내가 합격했는데 200점이다. 50점 차이 나는데 신경 쓰지 마라. 쟤는 알아서 들어간다.
근데 너보다도 네가 마지막에 턱걸이에 들어갔는데 1.5배수다. 네가 1배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체력에서 만약에 네가 50점을 받고 얘들이 40점대 머물러 있다. 다 뒤집어진다. 다 뒤집어진다. 체력이 55점을 넘는다. 너는 무조건 합격. 면접 가서 욕만 하지 마라. 그럼 합격이다. 그렇게 계산 잡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여자 수험생들 필기시험 잘 치면 좋죠. 여자애들이 공부를 뒤지게 열심히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막 무섭습니다. 아, 이 예쁘던 애가 거의 귀신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야, 너 이래가지고 진짜 잘해야 될 텐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런 식의 어려운 문제가 되면 여자 합격 점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아는 게 안 나온다. 나는 떨어졌다. 그때부터 정신줄 놓고 시험을 칩니다. 어떨 때는 여자 공채 중에서 공채나 여자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요 180점이 합격선에 나타납니다. 180점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락만 넘기면은 과락만 아니면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는 1등을 하려고 가지 마라. 그냥 합격선에서 2문제만 더 맞추려고 노력해라. 네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어쨌든 과락만 맞으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체력은 여자들은 거의 60점 아니면 59점이다. 체력 준비도 병행해라. 그럼 체력까지도 당락의 결정을 못 짓습니다. 마지막이 면접이죠. 여자 수험생들은 워낙 적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점수대 폭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필기를 아주 잘 치거나 안 그러면은 면접을 잘 봐라. 그게 너희들의 전략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수험생을 한다는 게 3월부터 하는 친구, 5월부터 하는 친구, 7월부터 하는 친구, 9월부터 하는 친구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9월 정도가 되더라도 또 처음 하는 초시생이 들어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너 안 돼.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는 얘기죠. 쉽진 않다. 9월부터 시작해서 반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6개월을 가지고 너희가 저 아이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코피 터져야 된다. 공부를 하다 코피 터져봤냐? 공부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이겨내려고 별지랄을 다 해봤냐? 그걸 6개월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7월은 좀 낫다. 7월쯤 돼버리면 이제 심화 오류는 강의가, 이론 강의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 만약에 가산점이든 뭔가 패스가 아니라 넌 지금 가산점 해봐야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너 지금 가산점 준비하고 필기 준비하고는 너 필기시험도 합격 못한다. 가산점은 일단 뒤로 물어두고 또는 안 그러면 가산점은 자꾸 운에 맡겨보고 그리고 필기 이론 공부부터 시작하는데 기본 이론 강의를 애들이 5, 6월 다 했다. 너는 예습을 해라. 예습하고는 수업도 없고 복습하고 이 시간을 짜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렇게 작전을 짜줍니다. 그게 각 단계별로 가질 수 있는 전술이에요. 9월에는 뭘 합니까? 9월에는 기출하는데 이 기출은 기본이다. 기초다. 기출문제가 기초다. 기출문제 한 10번 돌리면 될까요? 안 된다. 기출문제를 10번 돌리면 넌 딱 시험 치면은 뭐 시험 점수가 만약에 평균 점수가 아니 합격 점수가 80점이면 너는 한 60점 받을 거다.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도 소용없다. 뭐만? 소방학교론하고 소방관계법규만. 행정법 기출문제 많이 풀어라. 걔네들은 기출문제를 벗어날 일이 없다. 벗어나봐야 25문제에서 2문제밖에 없다. 23문제는 기출문제 안에서 나온다. 왜? 행정법은 우리만 시험 치는 게 아니거든. 너무너무 많은 어떤 공무시험은 행정법을 치거든. 그 시험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게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 안 나온 것들도 충분히 기출에 사는데 소방학교로 소방관계법규 자 우리 소방하고 소방간부부생하고 그리고 설비기사하고 설비산업기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하고 이런 식으로 시면 돼. 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시설관리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문제가 지라 같은 거 나오든 안 나오든 얘네들은 신경 안 쓴다. 안 풀어도 되니까. 다른 걸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출은 2개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안 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쓰지만은 우리 소방학교로 법규가 소방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간부부생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기출이 나와봐야 지금 10년이 채 안 됐는데 기껏 다 해봐 250문제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끝낸다고? 아니 매년 안 나온 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기초다.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9월부터는 계속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론은 안 해야. 같이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문제풀이 할 때 이 기본서 안 들고 온 새끼는 막 야단칩니다. 네가 뭐라고 이론을 다 알고 있냐고. 항상 문제 풀면 이론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 페이지 있고 어떤 내용이 어떤 게 이거 다 확인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서는 옆에 끼고 문제지를 풀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전술을 다 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합격은 한다. 내가 1등은 못 만들어준다. 내가 100점은 못 만들어준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데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 합격은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해드리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학개론 관계법규를 어떻게 지식을 전달해서 이론 수업하느냐 첫 번째고요. 당연히 잘 가르쳐주죠. 잘 가르쳐준다 자부하고 있고 그 힘으로 버티고 이 업에서 살아남아 있고 살 수 있고 나름 뭐 유명해져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부터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요령과 감이요. 요령과 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게 퉁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요령으로 풀고 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훈련하고 감을 안 잡고 요령 없이요. 그냥 정직하게 지식에 외운 대로만 답을 풀고 쫙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봤듯이 2022년 문제가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런 문제를 연구소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와 이런 게 나오겠어? 이런 게 나오겠어? 그래도 해봐. 그래도 해봐.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건 다르잖아. 그렇게 계속 출제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풀 때마다 몇몇 아이들이 그래. 선생님 솔직히 제가 점수가 좀 좋긴 한데요. 좀 불안합니다. 왜? 사실 확실히 다 알고 이게 답을 적은 것도 아 요거하고 요건 아닌 것 같고 저건 딱 이렇게 하면 저건 맞아요. 넌 복 받았다 이 새끼야. 너 그거 복이야. 이렇게 공부해야 될 거 안 되지 당연히. 이걸 살리고 거기다 지식을 더해야 돼.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큰 복이야. 네 머리가 그렇든지 아니면 유전이 그렇든지 어릴 때 공부한 습관이 그렇든지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걸 우리는 마지막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틀려보기도 하고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시험 문제 틀려도 괜찮아? 근데 이거는 지켜. 씩씩하게 틀려. 만약에 3, 4번이 헷갈려. 3번인가 하기도 하고 4번인가 하기도 하고. 그럼 네가 마음속에 결정을 해. 3번이 틀렸다라고 결정해. 틀렸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아니야. 확실하게. 그래야지 고쳐져.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야. 팔마 네가 잘못 생각했잖아. 그러면 고쳐지는데 3번인가 같은데 3번인가 같아. 4번 아닐 거야. 3번인가 그래 3번. 그러면 머릿속에 자극도 없어. 다음에 또 그래. 그러니까 틀려도 확실하게 틀리고 씩씩하게 틀려. 그래야지만 고쳐져. 그래서 감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 얘기 해드리죠. 따지고 보면 전략, 전술,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전수 또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훈련. 스포츠 선수에게 적용을 좀 많이, 예시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멋진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잘했을까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양발잡이를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오른발잡이였는데 왼발을 억지로 많이 쓰다 보니까 양발잡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을까요? 기술은 어릴 때부터 다 배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무지하게 훈련했을 거라고. 무지하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손흥민까지 될 필요는 없다. 근데 전력과 전술과 기술을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은 훈련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하는 능력이 있더라. 능력 그딴 거 없어. 노력해.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하려고 하고 이게 궁금하면 그 해결책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게 너희들 훈련이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암기해야 돼. 암기 안 하고 시험 성적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시험도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무조건 암기예요. 기본일 뿐이에요. 암기 안 하고 맨날 요령만 표현해야 돼. 결국은 안 됩니다. 얘기했죠. 감만 있고 지식이 안 되어진 친구. 반복 암기하셔야 되고요.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무지하게 많은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5, 6월부터 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 4시간 강의가 끝나면은요. 하나의 문제지가 나갑니다. 그 문제지가 40문제가 나가요. 일단 단답형으로 나오는 가로형 문제, 빈칸 넣기 문제, OX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 그리고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습니다. 4시간 분량으로 40문제가 나가요. 40문제가 한 방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4시간이 끝나면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문제 나가요. 다음 4시간을 하고 나면 앞에는 4시간하고 두 번째 4시간을 합쳐서 20문제가 나가요. 이 10문제, 10문제 나오죠. 계속해서 누적으로 가는 당금질 복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매 시간마다 어느 순간은 40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40문제가 이번 주에 바로 전주에 한 것이 아니라 전전에 했던 것까지 누적이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4시간 한 것을 4번, 2주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은 주간 테스트가 나옵니다. 주간 테스트랍니다. 주간 테스트는 매주 20문제의 시험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월말이 되면 월말고사를 칩니다. 이게 기본 문제예요, 기본. 이게 4, 5월, 6월, 7월, 8월 나갑니다. 9월부터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특강 들어갑니다. 11월부터 명작 진도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기억했던 것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3, 4, 5, 6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이 들어갑니다. 여전히 기본 이론 남아있고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까지 더해집니다.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나왔던 문제 이론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유형의 내용들 문제 이런 것들 하고요. 똑같이 기본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9, 10월에 가면 기출문제하고 핀포인트 특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핀포인트 특강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어려운 거, 힘든 거 모아서 일주일마다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뭐 기본 어떤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져 있고요. 11월, 12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명작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풀이 들어가죠. 3월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우리가 했을 때 주간 테스트 월말고사고 근데 제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평소 때 다 이루어지지만요. 요 두 가지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각 학생들 이름마다 주간 테스트 성적과 월말고사 시험 성적과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연구실대로, 저희 회사는 회사대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제가 거기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둡니다. 매월 며칠에서 어떠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을 다시 오거나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물어볼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성적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상담을 다시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주기적인 상담이고요. 소근소근 그룹 스터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채워지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됐는데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룹과외를 시작합니다. 보통 그룹과외는 많으면 한 100명 정도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거나 8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제가 주마다 그 그룹당 1시간씩 시간을 배분해 드립니다. 저하고 그 그룹이 1시간 동안 과외를 하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그 그룹 팀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팀 안에서 이번에 교수님한테 우리 이거 소방관계법 중에서 벌칙만 따로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는 거 뭐 암기법 좀 해주려고 부탁해 볼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야 이번에 소방학 결혼해서 재난이 어려웠는데 재난에 대한 집중 문제 좀 달라고 해볼까? 뭐 그렇게 주고 풀이해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11월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관리형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요. 보통은 1시간 강의라는데 앞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험 제도까지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됐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합격을 하는 거죠. 그 합격이 필기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이죠. 최종 합격이 되려고 그러면은 많은 계획과 많은 작전과 안 그러면은 그 어떤 커리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시대는 과거에 저희 어릴 때 또는 어르신들 때
집에 앉아서 또는 공부할 때, 사법 고칠 때, 절에 들어서 법 좀 펴놓고 진짜 머리띠 매고 진짜 하루 13시간, 15시간 공부할 때 그런 시대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대에서 어릴 때 받아온 게 우리하고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공부하지 않았죠? 잘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 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문제집이나 보지. 해봐야 인강을 듣죠. EBS를 듣거나 뭘 보거나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활자에 대해서 약한 게 사실은 난독증이 있어요. 그것도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세 줄만 넘어가 앞줄에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맨 마지막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실수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아직 알아요. 고치셔야 돼요, 그런 거. 이 시험을 치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들이 달래줍니까? 유튜브 틀어주죠. 아기 조용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장가가고 장가 시즌 그렇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미디어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죠. 바꿔야죠. 그게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자, 뭐 제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이 올해 밝혀졌고요. 쉬운 시험이 아니라면은 누구나 다 어려웠다는 얘기고. 근데 붙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